만약 당신이 사는 도시가 하룻밤 사이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다면 어떨까요? 이유도 모른 채 갇혀버린 사람들. 이것은 그들의 생존 기록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입니다. 이 이야기는 거대한 부조리 앞에서 영웅주의가 아닌 성실함으로 희망 대신 연대를 선택한 사람들의 치열한 증언이죠. 그리고 그 거대한 비극의 서막은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한 마리의 죽은 쥐였습니다. 이 기이한 사건은 1940년대 알제리의 해안 도시 오랑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다른 상업 도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평범한 건물들, 반복되는 일상. 시민들은 일하고 사랑하다가 마침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변화를 꺼리고 무엇보다 장사에 열심이었습니다. 바다를 등지고 세워진 이 도시는 생활에 만족하며 미래에 대한 예감도 무질서도 모른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4월 어느 아침 의사 베르나르 리유가 진료실을 나서던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계단참에 죽은 쥐 한 마리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그저 불쾌한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건물 수의 미셸 영감은 누군가의 장난이라며 화를 냈습니다. 이 건물에 쥐 따위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리유의 복도에서 3마리의 쥐가 피를 토하며 죽어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애써 태어냈습니다. 재앙이란 본디 인간의 척도로 이해할 수 없는 법이라 그들은 이 기이한 사건을 곧 지나갈 악몽쯤으로 여겼습니다. 이성적인 도시 오랑에서 페스트는 책 속에나 존재하는 비현실적인 단어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죽은 쥐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수십 마리, 다음 날에는 수백 마리. 쓰레기통과 하수구, 관공서 뜰까지 시체가 쌓였습니다. 시민들의 표정은 의아함에서 불안으로 변했고 신문이 대서특필하자 시청은 쥐 수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기세를 꺾지 못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도시 깊숙한 곳에서 쥐들을 몰아내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유는 미셸 영감의 왕진 요청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쥐 때문에 화를 내던 그는 종기에 시달리며 고열로 앓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었지만 병명은 불분명했습니다. 리유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막연한 불안이 현실이 되는 첫 신호였습니다. 비슷한 증상의 환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고열과 사타구니의 종기, 그리고 선망. 리유와 동료들은 역사의 책장에서나 보던 그 끔찍한 단어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페스트. 시 당국은 여전히 인정하기를 꺼렸습니다. 여론의 동요를 두려워하며 미온적으로 대처했지만 죽음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사망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고 결국 도지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페스트가 공식 선포되었고 도시의 모든 출입문은 봉쇄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랑의 시민들은 모두 죄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지고 익숙한 미래에서 격리되며 평범했던 일상을 잃었습니다. 도시는 이별과 유배의 그림자에 뒤덮였습니다. 이제 그들 모두는 하나의 운명, 페스트라는 거대한 부조리 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도시가 봉쇄되자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소리였습니다. 일상의 활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기이한 정적이 채웠습니다. 이따금 그 정적을 가르는 구급차의 경적이 울릴 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 억지로 외면했습니다. 추상적인 공포가 구체적인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유배의 도시에서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운명과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에서 취재차 오랑에 들렀던 신문기자 레몽 랑베르에게 이 상황은 부당한 감금이었습니다. 그는 리유를 찾아와 따지듯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 도시 사람이 아니며 파리에 사랑하는 여인이 기다리고 있다고. 재앙과 무관하니 도시를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리유는 그의 절박함을 이해했지만 냉정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페스트는 이제 개인의 사정이 아니라 모두의 문제라고. 랑베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탈출과 개인의 행복뿐이었습니다. 대성당에서는 예수의 소속 파눌로 신부가 강론을 이어갔습니다. 공포에 질린 시민들이 성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단상에 선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재앙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마땅히 받을 만합니다. 그에게 패스트는 신의 채찍이었고 타락한 신앙을 벌하기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 속 유일한 질서였지만 리유에게는 고통의 현장을 외면한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남몰래 미소 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코타르라는 사내였습니다. 패스트 직전 그는 알 수 없는 죄목으로 경찰에 쫓기다 자살을 시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 전체가 감옥이 되자 오히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는 밀수 담배와 저급한 술을 팔아 돈을 벌며 혼란이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모두의 불행이 곧 그의 안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하는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장타루였습니다. 그는 수첩에 도시의 풍경과 사람들의 반응을 꼼꼼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시선은 냉철하면서도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앙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내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오랑은 유배자들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탈출을 꿈꾸고 누군가는 신의 뜻을 설파하며 또 다른 이는 재앙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어떤 이는 조용히 관찰을 했죠. 그러나 그들 모두는 하나의 현실, 죽음이 일상이 된 도시에서 끝나지 않는 기다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여름이 깊어지면서 패스트는 도시를 삼켰습니다. 사망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고 병원은 시체들로 넘쳐났습니다. 리우는 하루 20시간을 일하며 잠시도 쉴 수 없었습니다. 패스트는 이제 개별 비극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마비시키는 거대한 사무처럼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친 리우에게 타루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 보건대를 조직해야 합니다. 승산이 있냐는 물음에 타루는 답했습니다. 승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싸워야 한다는 것.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랑베르는 리우를 비난했습니다. 영웅주의에 빠져 있다고. 하지만 리우는 지친 목소리로 단호히 부정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영웅주의는 없습니다. 이건 정직함의 문제입니다. 정직함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답했습니다. 자신의 직분을 다하는 것,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 그것이 정직함이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싸움은 위대한 희생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성실함이었습니다. 보건대에 가장 먼저 합류한 인물은 의외였습니다. 시청 말단 서기 조제프 그랑. 50대의 초라하고 소심한 사내였던 그는 아내가 떠난 뒤 수년째 소설 첫 문장만 고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 앞에서 그의 꼼꼼함은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통계와 기록을 맡아 혼란 속에서도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평범한 소시민이 공동체의 핵심 역할을 해낸 것입니다. 그는 영웅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누구보다 영웅적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건대는 조직되었습니다. 의사와 공무원 그리고 여행객.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이들이 연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일은 영광스럽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구토물을 치우고 임종을 지켰으며 감염을 무릅쓰고 소독약을 뿌리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신념이 아니라 눈앞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인간의 소박한 정직함 때문이었습니다. 패스트가 절정에 달했던 10월의 어느 날, 보건대원들은 임시병원에서 한 아이의 죽음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예심판사 오통의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영원처럼 길고 끔찍했습니다. 리우와 카스텔, 타루와 랑베르, 그리고 파눌로 신부까지 모두가 숨죽인 채 작은 몸이 병마와 싸우는 처절한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이의 몸은 뒤틀렸고 작은 생명이 견디기에는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카스텔의 혈청도 소용없었습니다. 의학은 무력했고 기도는 침묵했습니다. 아이의 사투는 설명할 수 없는 부조리 그 자체였죠. 마침내 아이가 숨을 거두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리우는 분노로 떨리는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따라온 파늘로 신부를 향해 외쳤습니다. 이 아이만은 적어도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당신도 그것은 알고 있을 테지요. 그것은 신의 심판이라던 그의 첫 설교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리우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죽는 날까지 어린아이들이 고통받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늘로 신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확신에 가득하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야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죽음은 그의 신앙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강론만 하던 자에서 보건대의 일원으로 가장 위험한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몇 주 뒤 그는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이제 신자들을 여러분이 아닌 우리라 불렀습니다. 그는 아이의 죽음이 남긴 질문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모든 것을 믿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우리 중 감히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신의 뜻까지 받아들이는 전적인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이성을 넘어선 맹목에 가까운 신앙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파늘로 신부 자신도 병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그는 의사를 부르지 않은 채 손에 십자가를 쥐고 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리우가 거만했을 때 증상은 패스트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사망 진단서에는 병명 미상이라 적혔습니다. 그것은 신과 인간 사이에서 고뇌하다 쓰러져간 한 영혼에 대한 마지막 존중이었습니다. 아이의 죽음은 결국 신의 대리인이라 불리던 그마저 절망 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도시가 가장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역설적으로 인간적인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신문 기자 랑베르는 마침내 밀수꾼들을 통해 도시를 빠져나갈 기회를 잡았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그는 작별을 고하기 위해 리우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떠나려 하자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창밖의 어두운 도시와 지친 리우의 얼굴을 번갈아 보던 그는 말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나만 행복하다면 그 행복은 오히려 수치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리우와 타루 그리고 보건대원들이 묵묵히 싸우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들의 행동이 어느새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탈출을 포기하고 남기로 했습니다. 공동체와의 연대를 선택한 순간 그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랑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패스트와의 싸움이 이어지던 어느 날 밤 타루가 리우에게 제안했습니다. 휴전이 필요하다고. 딱 1시간만이라도 우정의 시간을 갖자고. 타루의 인맥 덕분에 두 사람은 경비병의 눈을 피해 항구 방파제에 도착했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멀어지고 눈앞에는 고요한 밤바다와 별들이 펼쳐졌습니다. 두 사람은 옷을 벗고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도시를 벗어나 그들은 바다의 리듬에 몸을 맡겼습니다. 파도 소리와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함께 물살을 가르며 같은 힘과 같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교감의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들은 패스트를 잊었습니다. 이 짧은 평화와 우정의 기억이야말로 그들이 싸움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패스트의 기세가 눈에 띄게 꺾였습니다. 사망자 통계 곡선은 마침내 하강하기 시작했고 카스텔의 혈청이 기적처럼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조제프 그랑이 극적으로 회복한 것은 가장 큰 희망의 징표였습니다.
도시는 아직 섣불리 기뻐하지 않았지만 길고 긴 터널 끝에서 빛을 본 듯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번져갔습니다. 그러나 재앙은 마지막 순간까지 잔혹했습니다. 도시가 해방을 준비하던 그때 장타루가 쓰러졌습니다. 패스트였습니다. 누구보다 이성적으로 싸웠고 보건대를 조직한 주역이었지만 전쟁이 거의 끝난 시점에서 적의 마지막 총탄을 맞은 것이었습니다. 리우는 필사적으로 친구를 살리려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사랑하는 이를 위해 벌이는 처절한 투쟁이었죠. 그는 타루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밤새워 간호했습니다. 타루는 고통 속에서도 의식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자신의 몸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담담히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새벽녘, 그는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리우에게 다가올 도시의 해방은 이 죽음으로 의미가 무너졌습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리우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멀리 요양원에 있던 아내의 부고였습니다. 패스트가 시작되기 직전 떠났던 아내. 봉쇄된 도시에서 그는 소식을 애타게 기다려왔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활자로 찍힌 죽음의 소식뿐이었습니다. 친구와 아내의 죽음. 지난 1년간 도시의 고통을 짊어진 그에게 패스트는 마지막 순간 가장 개인적이고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마침내 2월의 어느 맑은 아침, 오랑시에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렸습니다. 유배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했고 기차역은 재회의 눈물과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랑베르도 파리에서 달려온 연인과 뜨겁게 포옹하며 자신이 지켜낸 행복의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도시는 축제의 열기로 들떴습니다. 사람들은 춤추고 노래하며 길고 끔찍했던 악몽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환희 속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코타르였습니다. 패스트가 가져다준 혼란 속에서 번영을 누렸던 그는 질서가 돌아오자 다시 버려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아파트 창가에서 그는 군중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광기는 이 거대한 재앙이 끝난다 해도 인간 내면의 패스트까지 사라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마지막 절규는 환호성 속에 묻혔습니다. 리우는 군중과 떨어져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연대기는 승리의 기록이 될 수 없었습니다. 패스트와 싸우다 쓰러진 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증언이기 때문이죠. 또한 재앙 속에서 드러난 한 가지 진실. 인간에게는 경멸보다 찬양할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남기기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리우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들이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패스트균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균은 수십 년간 가구나 옷가지 속에서 잠자며 끈기 있게 기회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언젠가 다시 쥐들을 깨워 행복한 도시로 몰려들게 하리라는 것을. 축포가 밤하늘을 수놓는 동안 리우는 끝나지 않은 싸움을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언제나 위협받고 있으며 그 위협에 맞서는 길은 진실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경계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패스트를 집필한 알베르 카미는 프랑스령 알제리에서 태어난 작가이자 철학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점령한 파리에서 레지스탕스로 활동했습니다. 도시 봉쇄와 동료들의 죽음 속에서 느낀 부조리와 연대의식이 이 작품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패스트는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나치즘과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악을 상징합니다. 1947년 출간된 패스트는 평단의 극찬을 받으며 카미를 전후 프랑스 문단의 중심에 세웠습니다. 인간의 실존적 조건을 탐구한 부조리 문학의 걸작이자 재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묻는 고전이 되었습니다. 카미는 삶이 본질적으로 부조리하지만 그 부조리를 직시하고 맞서는 반항 속에서 삶의 의미가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의사 리우의 성실함과 타루의 이성적 반항, 그리고 랑베르의 연대 선택은 거창한 구원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타인을 외면하지 않는 힘을 보여줍니다.
이 공로로 카미는 195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패스트는 희망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재앙과 맞서는 이야기야. 영웅이 아니라 자기 할 일을 다한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를 구한 거지. 이 한마디면 책으로 잘난 척 성공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